나는 매달 연금을 받는데 왜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야 하지? 이 말을 꺼낸 분은 서울 마포구에 사는 68세의 윤정수 씨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부었는데 정작 은퇴 후엔 하루하루 생활비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금이 노후의 안전망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너무 달랐다고요. 이 이야기는 윤정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거리에서 만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비슷한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연금은 있는데 왜 생활이 이렇게 힘들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누구도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 이 시대, 우리가 지금이라도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 월 약 6,070만 원대. 이 돈으로는 기초 생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사례 1. 66세의 정혜분 씨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6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살며 전기세, 수도세, 휴대폰 요금, 약값, 생필품까지 아껴 써도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듭니다. 부족한 40만 원은 폐지를 줍거나 아파트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채웁니다. 이 나이에 바닥 닦는 게 어디 쉽나요? 하지만 안 하면 굶어요. 그 말이 뼈에 사무칩니다. 둘째, 연금 외에 소득이 없거나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자신을 더 줄이며 삽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자식 눈치 보며 병원도 못 가고 고기 한번 마음 놓고 사 먹지 못합니다. 사례 2. 70세 유이자 씨는 국민연금 75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 총 105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40대 아들이 아직 취업이 불안정한 상태고 손주 교육비까지 지원하느라 자신은 단 하루 외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좀 참으면 되지. 그게 부모 마음이죠. 이 말에 기자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셋째, 노후를 위한 준비를 연금 하나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결과가 지금의 위기를 불렀습니다. 의료비, 주거비,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희망적 착각이 실제 생활에 큰 괴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례 3. 전직 교사였던 69세 김도연 씨는 퇴직 후 전세금으로 단독주택에 살며 국민연금 8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병원 입원과 갑작스러운 자녀의 실직으로 인해 저축이 다 날아갔고 지금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한 상태입니다. 노후는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오는 게 아니더군요. 준비 없인 추락합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이처럼 연금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핵심 진실입니다. 기초적인 생활비 외에 의료비, 주거비, 돌발 지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설계가 없으면 연금만으로는 하루하루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월세 대신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주거 대안을 고민해보고 무리 없는 수준에서 부업이나 자격증 기반의 활동을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소비를 줄이며 삶의 만족을 높이는 방식을 훈련해야 합니다. 노후는 더 이상 국가가, 연금이 지켜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지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10년 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연금이 있는 지금 진짜 필요한 건 현명한 계획과 실행력입니다. 준비된 노후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결단 하나로도 인생은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금액이 적다는 차원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와 준비 부족, 그리고 현실적인 오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건 연금 구조 자체의 한계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만큼 받는다는 보험 방식입니다. 하지만 연금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후에도 상당수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중간에 실직하거나 비정규직, 자영업 등의 이유로 납부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지 않았던 시기에는 보험료도 적게 납부했기 때문에 지금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받으려면 최소 20년 이상 꾸준히 내고 소득도 높아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전체 가입자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가입 기간이 짧으면 기초연금도 깎인다는 구조까지 겹쳐서 이중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형 연금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 60만 원이면 충분한 생활비였지만 지금은 그 금액으로는 식비와 관리비도 버겁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소폭 인상되긴 하지만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고령층의 의료비 증가 속도와는 차이가 큽니다. 즉, 시간이 갈수록 연금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 빈곤감은 커지게 됩니다. 셋째,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고정 비용의 위험성입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생활비가 아니라 줄일 수 없는 고정비입니다. 월세, 건강보험료, 통신비, 각종 구독료나 금융이자 등은 수입이 줄어들어도 계속 나갑니다. 특히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의 건강보험료는 연금 수령액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연금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올라가는 모순된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퇴직 후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며 설계했다가 막상 고정 비용으로 허덕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전문가로서 권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정비를 최대한 줄이는 전략적 축소가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아끼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살던 도심의 전세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방 소도시나 준농촌형 지역의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면 월 지출이 반 이상 줄어듭니다. 이건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주거, 이전터 밭소 규모, 자급자족 패턴은 실제 60대 이후 삶을 바꿔놓는 방법입니다. 둘째, 연금 외에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리하지 않고 가능한 일을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전기기능사,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실버케어, 교육이수, 단순 사무보조 등은 60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 활동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중고 거래를 통한 소득도 12년만 투자하면 현실이 됩니다. 핵심은 크게 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셋째, 지출의 가치 재편성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전처럼 외식이나 여행에 돈을 쓰기보다는 운동, 건강식, 인간관계 유지, 치과 등 예방의료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익입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비용도 훨씬 적고 삶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덜 쓰더라도 병원 한 번 안 가는 게 진짜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라도 돈보다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연금은 결코 끝판왕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출발점일 뿐입니다. 연금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얼마나 단순하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에 돈을 쓰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비로소 연금이 진짜 가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순간부터 나의 소비 습관, 지출 구조, 수입 통로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10년 뒤 다른 누구보다 여유롭고 존엄한 노후를 살아가게 할 진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도 한때는 꿈꾸지 않았나요? 퇴직 후 사랑하는 가족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작은 취미와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50대, 60대에 이른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일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어쩌면 회사에서는 퇴직을 외치지만 현실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의 은퇴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비, 집 대출, 부모님 부양까지 모든 짐은 여전히 우리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할 퇴직 없는 세대의 비극은 바로 우리들 5060 베이비 부머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쟁입니다. 퇴직 없는 세대의 비극 5060 베이비 부머가 직면한 생존 전쟁 1. 퇴직 후에도 끝나지 않는 생존의 압박. 퇴직하면 좀 쉬면서 살아야지라는 말을 하던 50대 초반의 김현수 씨. 3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떠나면
여유로운 노후가 펼쳐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2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 대학생 막내의 등록금, 매달 나가는 집 대출 이자까지. 퇴직금은 순식간에 바닥났고 김 씨는 결국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5060세대 대다수는 자녀 교육과 부양에 모든 자산을 쏟아부었고 노후 자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5060대 중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 노후 자금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퇴직금만 믿고 대출을 끌어안은 결과 퇴직 후에는 빚과 생활비에 쫓기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2. 사례 1. 황혼의 창업으로 지친 58세 박정수 씨.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꿈꾸며 작은 카페를 차린 박정수 씨. 하지만 장사 경험이 없는 박 씨에게 창업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초기 비용으로 퇴직금을 전부 쏟아부었지만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매달 운영비를 대출로 메우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더군요. 창업은 많은 5060세대가 선택하는 노후 대책 중 하나지만 준비 없이 덤벼드는 경우 실패율이 매우 높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창업 후 3년 내 폐업률은 무려 60%에 달합니다. 퇴직금을 도박처럼 투자한 결과 박 씨처럼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계획이지 무작정 도전이 아닙니다. 3. 사례 2. 재취업도 전쟁입니다. 62세 이영자 씨. 재취업을 꿈꾸던 이영자 씨는 40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이제는 나이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경력이 많아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도 많았죠. 다행히 결국 계약직 자리 하나를 구했지만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재취업의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이와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기업은 50대, 60대를 고용하기 꺼려합니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5060세대는 결국 비정규직이나 단순 노동직에 내몰립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재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시장이 원하는 기술과 자격증을 갖추는 준비가 필수입니다. 4. 사례 3. 가족 부양에 희생된 55세 남성. 정호진 씨는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고 부모님까지 부양하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정년퇴직 후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족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했지 내 노후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 씨처럼 가족을 위해 모든 자산을 희생한 경우 정작 자신의 노후는 빈곤과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와 합리적인 분배가 필요합니다. 내일을 위한 자산은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5. 퇴직 없는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5060세대가 생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소득을 유지할 방법을 마련하고 과도한 소비를 줄이는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라. 요즘 시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재취업 시장은 젊은 세대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기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경험을 갖춰야 합니다. 소비를 줄여라. 퇴직 후에는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더 적은 소득으로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라. 투자나 소규모 창업 또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소득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철저한 준비와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6. 우리는 생존 전쟁의 세대입니다. 5060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은퇴 후에도 계속 싸워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오늘부터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한다면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 없는 세대라 불리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존이 아닌
진정한 삶을 위한 전쟁을 시작할 때입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없는 세대, 새로운 전략으로 생존을 넘어서다. 퇴직 후에도 살아남기 위한 전쟁은 우리 세대, 특히 5060 베이비 부머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 일하는데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퇴직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아 나아갈 것인가입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단순한 생존에서 벗어나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꾸리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1. 퇴직 후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소득보다 가치를 찾아라. 퇴직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히 소득의 단절 때문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더욱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퇴직 후에도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곧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작은 커뮤니티에서 멘토로 활동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며 보내는 시간은 금전적으로는 큰 보상이 없더라도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례 60대 초반에 퇴직한 한 은행원은 이후 마을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에게 금융 교육을 제공하며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돈은 줄었지만 하루하루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진다며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2. 퇴직 후 수입의 다변화. 작은 소득도 큰 힘이 된다. 현실적으로 퇴직 후에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를 벌어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벌어야 지속 가능할까라는 점입니다. 첫째, 작은 수입원을 늘리자. 유튜브, 블로그, 중고 거래 등 소규모로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5060 세대에게 낯설 수 있지만 한번 시작하면 의외로 쉬운 길이 됩니다. 사례 57세의 김영희 씨는 퇴직 후 작은 텃밭에서 유기농 채소를 키워 지역시장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3,04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겼는데 그녀는 큰 돈은 아니지만 손수 만든 채소를 팔며 사람들과 교류하는 재미가 크다고 말합니다. 둘째, 전문성을 활용한 활동을 고민하자. 자신의 경력을 살려 강연이나 컨설팅, 교육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퇴직 후에도 전문가로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나를 위한 소비, 그리고 계획적인 지출. 퇴직 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건 지출 줄이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치 있는 소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자. 예를 들어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자동차를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매달 나가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더 간소하고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 줍니다. 사례 한 50대 부부는 퇴직 후 도심 아파트에서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며 월세 부담을 줄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할 줄 알았지만 이제는 도시에서 누리지 못했던 여유를 느끼며 돈 걱정도 덜었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둘째, 자신을 위한 소확행 소비를 늘리자. 퇴직 후에는 오히려 자신을 위해 쓰는 지출이 중요합니다. 건강, 취미,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소비는 자신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퇴직 후 건강이 자산이다. 활기찬 삶의 필수 조건. 퇴직 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경제적 안정이 있어도 건강이 나빠지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퇴직 후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매일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사례 62세의 한 퇴직자는 매일 30분씩 걷는 습관을 들이며 체력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는 운동을 하니 스트레스도 줄고 삶의 활력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으로 나를 관리하자. 퇴직 후에는 과식이나 음주 같은 습관을 줄이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식단으로 바꿔야 합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5. 퇴직 없는 시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때. 5060세대가 처한 퇴직 없는 현실은 분명 힘들고 벅찬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단순히 불행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그동안 달려온 인생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재발견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칼럼을 읽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에도 활기찬 삶을 이어가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나를 찾아갈 시간입니다. 아직도 학교에서 연락 오면 꿈에서라도 다시 출근하는 느낌이에요. 70세에 가까워진 김정희 가명 선생님은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정년 퇴직 후엔 간간히 학생들 과외를 도와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마을 평생학습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하며 지내십니다. 우리는 종종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안정된 직업군에 있던 분들은 은퇴 후에도 금전적으로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 출신은 연금도, 명예도, 여유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짐작하죠. 하지만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늘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에서 은퇴 후 살아가고 있는 전직 교사 3분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부수입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월 생활비는 어느 정도 쓰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현실적인 은퇴 모델이라는 점이죠. 본론 은퇴 교사 3인의 삶, 숫자보다 중요한 구성. 1살의 1 정년 후 강의와 소일거리로 안정된 삶 70세, 여전히 강단에 섭니다. 이름 김정희 69세. 경력 고등학교 국어교사 34년, 서울 강북 거주. 현재 수입 구조. 교직연금 수령액 세후 약 210만 원 월. 부수입 평생학습관 강의 2회월 퇴직한 친구들 대상 독서 모임 운영으로 소액 수입. 총 월 수입 약 250만 원. 월 지출 내역. 고정 지출 관리비 공과 금교통 약 45만 원. 식비 50만 원. 의료비 및 건강검진 월 평균 15만 원. 여가문화활동 20만 원. 비정기지출 여행, 손주 용돈 등 평균 30만 원. 특이점. 혼자 지내니까 큰 돈이 들진 않아요. 대신 시간이 많아지니까 책 읽고 글 쓰고 강의하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정희 씨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을 덜 쓰는 구조를 통해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 이 연금 외에 부수입 없이는 힘든 구조 둘이 살아도 빠듯합니다. 이름 이태석 66세. 경력 중학교 수학교사 33년, 부인도 초등교사 출신. 현재 수입 구조. 본인 교직연금 약 180만 원. 배우자 교직연금 약 140만 원. 총 월 수입 합산 약 320만 원. 월 지출 내역 부부 기준. 주거비자가 재산세 관리비 포함 약 40만 원. 식비 80만 원. 의료비 20만 원. 여가 가족 모임 등 40만 원. 보험, 차량 유지비, 기타 60만 원. 총 지출 약 24만 280만 원. 특이점. 이 부부는 그래도 연금 덕에 적자 없이 산다고 말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여행 경조사 겹치면 바로 허덕이죠라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손주 생일이나 딸내미 생일 때 매번 2,030만 원씩 지출이 생기면서 지출이 예측 불가하게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3살에 3연금이 부족해 재취업 선택 퇴직 후에도 출근합니다. 이름 박성기 64세. 경력 고등학교 체육교사 28년 정년전 명예퇴직 서울 송파 거주. 현재 수입 구조. 교직연금 약 150만 원 명예퇴직으로 축소 수령. 재취업 청소년 수령관 계약직 근무 약 120만 원. 총 월 수입 약 270만 원. 월 지출 내역. 주거비 월세 40만 원. 식비 및 교통비 60만 원. 의료비 10만 원.
자녀 지원금 대학 중 딸 생활비 50만 원, 본인 용돈 및 기타 소비 30만 원. 특이점. 박 씨는 연금만으로는 서울에서 월세 내고 못 살겠더라고요 라며 62세부터 재취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지만 오히려 사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정신 건강에 더 좋다고도 했습니다. 서울 은퇴 교사들이 말하는 공통된 현실. 이 세 사람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금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가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자가 보유 시 월 30만 50만 원 수준에서 관리 가능하지만 전세나 월세라면 100만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부부 합산 연금 300만 원 전후여도 외식과 병원비, 경조사 등으로 월 35만 400만 원 지출이 흔합니다. 결국 가계부의 유연함과 추가 수입 구조가 실질적인 은퇴 생활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전문가 의견. 은퇴 후 서울에서 살려면? 서울시 복지재단 은퇴생활연구팀의 장윤희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교사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150만 210만 원 수준입니다. 자녀 교육비나 주거 비용이 끝난 분들에겐 충분해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외부 활동과 의료, 가족 지원 등을 고려하면 여유롭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가장 현명한 은퇴 모델은 연금 소액 부수입 절제된 지출 구조입니다. 또 한 장 위원은 서울에서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유지하려면 월 25만 300만 원 가량의 실수령 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퇴직 후 12년은 소득 구조를 다시 짜는 전환기로 삼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결론, 서울 은퇴 선생님들에게 배울 수 있는 현실 모델. 우리는 더 이상 은퇴 후 놀면서 연금으로 여유롭게라는 낭만적인 그림만 그릴 수 없습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연금 외에도 사회적 연결과 적당한 활동이 병행되어야 삶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연금만으로 버틸 수 없다면 하루 34시간의 일이라도 시작해보자. 소비는 줄이되 삶의 의미까지 줄이지는 말자. 자녀 지원은 한계 설정이 필요하고 부부간월 예산 합의가 중요하다. 정년퇴직 후에도 나답게 살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은퇴 모델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연금이 얼마냐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연금으로 어떤 삶을 설계하느냐입니다. 서울 은퇴 생활의 핵심 변수는 세 가지. 서울에서 은퇴 후 안정적으로 지내기 위한 생활 모델은 단순히 연금의 액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들을 바탕으로 보면 은퇴 생활의 안정성은 다음 세 가지 축에서 결정됩니다. 1. 주거 비용의 유무. 서울에서 자가와 전월세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자가 보유 시 월 고정비가 3,050만 원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재산세 관리비 공과금 등. 반면 월세를 사는 경우 최소 40만 원 80만 원 이상이 고정적으로 나가고 이는 연금 수령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조원 은퇴 전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라면 계약 갱신에 따라 추가 자금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월세라면 장기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 전세 등의 대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의미 있는 소득 활동 유지. 세 분의 공통점은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활동을 유지하며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수익이 아니라 가벼운 책임감 있는 일입니다. 학습관 강사, 독서 모임 운영, 청소년 수련관 근무 등 한 달에 2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부수입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 조원 은퇴 후에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보다는 꾸준한 시간제, 강의, 자격증 기반 활동,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3. 지출 구조의 유연성과 계획. 위 세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한 고민이 있습니다. 돈이 남는 건 아니고 계획 안 하고 쓰면 금방 바닥나요. 결국 은퇴 후에도 가계부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지출 경조사, 병원비, 차량 유지비 등이 은근히 자주 발생합니다. 조언. 연간 단위 예산을 세우되 비정기 지출 손주, 돌봄비,
병원비 등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출 목표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 달 예산을 고정 비주거, 공과금, 보험, 변동 비식비, 외식, 문화, 비정기 비여행, 경조사로 나눠보세요. 현실적인 서울 은퇴 모델 3가지. 앞선 교사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상황에 맞는 서울형 은퇴 모델을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모델 유형 수입 구조주거 형태 특징. 자연형 연금 200 부수입 50자가 소형 아파트 안정적 여가 중심 생활. 현실형 연금 320 부부 합산자가 또는 저렴한 전세자녀 지원 가능, 문화여행 가능. 생존형 연금 150 재취업 120 월세기 본생활은 가능하나 외부 지출은 조심해야. 이 표에서 보듯이 연금만으로 여유로운 은퇴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지출을 관리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느냐가 결국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은퇴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아직 은퇴 전이거나 막 은퇴를 준비 중이라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보세요. 주거 안정성 확보 자가 여부, 전세 갱신 계획, 월세 부담 분석. 연금 수령액 예측 세후 기준으로 월 수입 구조 파악. 가계부 점검 월 지출 패턴 분석 및 항목별 조정. 건강 상태 진단 장기적으로 의료비 예측 가능성 체크. 사회적 연결고리 유지 계획 동아리 모임, 강의 등 지속 가능성. 부수입 경로 확보 여부 재능, 경력 기반 활동 계획 수립. 마무리 연금이 있어도 계획이 없다면 불안합니다. 서울에 사는 은퇴 교사들이 보여준 건 완벽한 은퇴 모델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감당하고 조절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연금이 있어도 지출 구조가 불안하면 걱정은 계속되고 반대로 연금이 다소 적더라도 지출을 통제하고 활동을 지속하면 삶은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를 버틸 수 있는 삶의 구조입니다. 지금 당신의 월 생활비는 얼마인가요? 지금의 소비 구조가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것. 그게 바로 현실에 맞는 은퇴 모델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해 모아둔 돈이 이제는 내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당신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준비한 이 돈으로 과연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금융 전문가가 추천한 상품인데 정말 믿어도 될까?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 60대가 되면 이런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실패담은 불안감을 키우죠. 믿었던 은행에서 소개한 금융 상품이 큰 손해를 봤다더라. 보험사 추천 상품을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수익률이 형편없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혹시 나도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사실 금융 전문가나 은행 직원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 있기 때문이죠. 이걸 모르면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진실과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은행 직원이 말하지 않는 진실. 노후 자산 파산 막는 유일한 방법. 50대, 60대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퇴직금, 그리고 각종 금융상품에 담긴 자산들이 과연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말이에요. 특히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친 적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금융기관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과 노후 자산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보다 설득력 있게 풀어보죠. 1. 은행이 추천한 상품, 손해를 부른 사례. 먼저 제 지인 중 한 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56세에 퇴직한 김 씨는 은행 직원의 강력한 추천을 받아 변액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원금도 보장되고 높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죠.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원금을 회복하기는커녕 관리비와 수수료로 인해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자신이 판매한 상품의 성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실적을 채우는 것이지 고객의 자산을 불려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김 씨의 사례는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꼭 상품의 구조와 리스크를 이해하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더라도 최종 판단은 본인이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2. 안전한 연금 상품에 의존하다가 후회한 사례.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씨 부부는 50대 초반에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하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60대가 된 지금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보니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예상되는 생활비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했죠. 문제는 금융기관이 안전이라는 단어로 고객을 안심시키지만 그 안전 뒤에 숨겨진 낮은 수익률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말에 속아 중요한 자산을 묶어두면 정작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씨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한 가지 상품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산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 현금성 자산, 투자 자산 등을 적절히 배분하여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증권사 추천대로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 사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사례는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이 씨입니다. 50대 후반에 퇴직한 그는 증권사의 투자 컨설턴트에게 조언을 받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해외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나는 듯 했지만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펀드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결국 원금의 30%를 잃었습니다. 증권사 컨설턴트들은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고객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보다 수익률만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투자할 때는 철저히 본인의 재정 상태와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조언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위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자산을 분산하라. 한 가지 금융상품에 자산을 몰아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금, 연금, 투자 자산 등을 균형 있게 배분하세요. 분산 투자는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기본 원칙입니다. 2. 스스로 공부하라.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투자를 하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세요. 상품의 구조, 리스크, 수수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인터넷이나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재테크 지식을 쌓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긴급 자금을 준비하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생활비 6개월에서 1년치에 해당하는 긴급 자금을 따로 준비하세요. 이것은 어떤 금융상품보다 안전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노후 자산 전문가도 속는다면 이제는 스스로 지킬 때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기대는 것은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에게 여전히 익숙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조차 속는 금융상품의 세계에서 우리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전문가 칼럼의 형태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통찰력을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읽으시면서 노후 자산 관리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1. 금융기관은 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가? 먼저 금융기관의 구조부터 짚어봅시다. 은행 직원, 보험사 설계사, 증권사의 컨설턴트가 당신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한다고 믿고 계신가요? 물론 그들 중 일부는 선의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회사 실적이라는 틀 안에서 활동합니다. 쉽게 말해 그들의 목적은 고객의 자산 증식보다 자신들의 수익 창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 한 은퇴자 모임에서 만난 58세의 김 씨는 이런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퇴직금 2억 원을 은행 직원이 추천한 안전한 연금형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물가 상승과 생활비를 감안했을 때 이 상품으로는 도저히 노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문제는 은행 직원이 이 상품의 한계를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설명할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금융기관은 고객의 장기적 안정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산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 주도권을 잡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세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합니다. 1. 자산의 분산 투자를 기본으로 하라. 우리는 종종 한 곳에 모든 자산을 몰아넣는 실수를 합니다. 은행 상품, 보험, 펀드 등 하나의 옵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노후 자산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약간의 수익성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자산의 30%, 안정적인 배당주나 ETF의 20%,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의 금이나 부동산의 20% 등으로 분산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김씨처럼 한 가지 상품에 올인했다가 후회하는 대신 자산을 여러 곳에 나누어 리스크를 분산하세요.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말라는 말은 이럴 때 유효합니다. 이 금융상품의 진짜 비용을 따져보라. 금융상품의 광고나 설명서를 보면 정말 매력적인 조건들이 쏟아집니다. 수익률 5%, 원금 보장, 고객 맞춤형 설계 같은 문구는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상품의 수수료와 관리비, 심지어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페널티까지 감안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박 씨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그는 50대 초반의 보험사 설계사가 추천한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중도의 수익이 나지 않자 해지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큰 페널티를 물어야 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처음 계약할 때 설명했다고 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숨겨진 비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잘 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3. 긴급 자금을 반드시 확보하라. 긴급 자금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 사고 혹은 갑작스러운 경제 상황 변화는 언제든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대비해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권사 컨설턴트의 말을 듣고 모든 자산을 투자에 몰아넣은 이 씨는 펀드가 급락했을 때 긴급 자금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결국 원치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그로 인해 은퇴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긴급 자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이 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금융시장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전문가가 말하는 올바른 노후 자산 관리법. 결론적으로 노후 자산 관리는 단순히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자산 배분, 위험 관리, 그리고 긴급 상황 대비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산 배분의 중요성. 다양한 자산군에 자산을 나누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세요. 안정적인 배당주나 ETF, 실물 자산에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품 구조와 비용 이해하기. 상품에 감춰진 수수료와 비용, 장단기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세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기르세요. 긴급 자금 준비하기.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자금을 마련하세요. 이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안정장치입니다.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융기관의 말만 믿고 따르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산을 우리가 직접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은퇴 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준비하는 노력을 통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 지금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합니다.